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학원의 황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37강 지구 환경 변화와 보존. 네, 대단원 3단원도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지으면 개념이 끝난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풀이만 진행이 되니까 대단원 3단원이 오늘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오늘은요. 환경 변화 중에서도 중요한 마지막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핵심 개념 보도록 하면 엘니뇨와 라니냐 완전 중요하죠. 작년 수능 6월 모두 출제가 된 개념입니다. 더불어 오존층 파괴와 사막화. 네. 전반적으로 요즘 최고 이슈가 되는 환경 문제 하면 지구온난화, 지난 시간에 지구 열수지 함께 공부했었죠.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오존층, 사막화 이 4개 카테고리가 돌아가는데요. 고루고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엘니뇨가 제일 빈도수가 높고요. 사막화, 오존층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엘니뇨가 난이도 조금 더 제일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엘니뇨 현상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엘니뇨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구체적인 선생님이 간략하게 지구학 2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지구학 1 수준에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거기까지 모르시더라도 우리 내신 공부를 할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엘니뇨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요. 수온이 더 높아지는 현상, 더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네, 이상 고온 현상이고 이상 저온 현상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했을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엘니뇨 관점으로 선생님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라니냐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 모든 것들과 반대 경향을 가지거든요. 선생님이 평상시와 엘니뇨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수온이 높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높은 것을 수온이 높다라고 보느냐라고 얘기한다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진행될 때 우리가 그때를 이상 고온 혹은 온도가 낮아지면 이상 저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악의 예수 이런 뜻이 있기도 한데요. 자, 엘니뇨 현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판서로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그리는 세계지도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 대순환도 공부했으니까 아래쪽에 남반구 쪽에는요. 무역풍이 봅니다. 선생님이 무역풍은 동풍이고요. 편서풍은 서풍 계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역풍 얘기할 때 엄밀하게는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이잖아요. 남반구에서 부는 겁니다. 선생님이 남동 무역풍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남동쪽에서 시작하는 남동 무역풍입니다. 남동 무역풍. 이렇게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은요, 해류와는 또 다르게 해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향 하나도 모르셔도 되고요. 물이 대거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이쪽에 물이 어떨까? 부족하겠죠. 채워야 되겠죠. 어디서 채울까?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와서 채우는 겁니다. 깊은 곳에 물이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지역 어디냐면요. 보통 남아메리카 페루 지역입니다. 이 페루 지역은 선생님이 지금 흰색으로 색칠한 게 모두 평상시라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 평상시는 남동 무역풍에서 용승이 나타나고 이 페루 지역은요. 물의 온도가 낮잖아. 용존 산소량이 높고요. 영양염료도 풍부해서 좋은 어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샐러드로도 많이 나오는데 엔초비 들어보셨어요? 멸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페루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잡혀요. 이게 평상시인데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니까 노란색 엘니뇨라고 할게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요.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이 흐름이 크지 않겠죠. 그래서 용승도 약화되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적도 부근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었죠. 남적도 북적도와는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무엇이었죠? 네, 바로 적도 반류였죠. 이 적도 반류의 흐름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네, 평상시보다 페루 지역의 수온이 어떻게 된다? 바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엘니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평상시와 비교해서 엘니뇨가 나타나게 되면 무역풍이 약해지고 용수이 약해지고 무역풍이 약해지고 용수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리고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게 엘니뇨 현상이 되는데요. 선생님 어디 얘기했었죠? 주로 남아메리카 페루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비교할게요. 선생님 지금 간략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역풍이 약해지고 용승이 약해지고 적도 반류는 강해져서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 자, 선생님 엘니뇨와 관련된 그림을 세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뭐 제일 많이 언급이 되죠. 자, 엘니뇨가 등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선생님처럼 남아메리카 혹은 남아메리카의 페루 이렇게 이쪽 편과 이쪽 편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이렇게 양쪽의 수온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수온은 표층 수온입니다. 그리고 혹은 동태평양과 동태까지만 쓸게요. 서태평양을 비교를 하기도 해요. 선생님, 웨스트와 이스트. 자, 이건 뭐죠? 경도지.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서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눈 거고 이걸 기준으로 봐서 서쪽 동쪽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지금 표현이 다 되어 있지 않는데 태평양 바다입니다. 태평양의 동쪽, 태평양의 서쪽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동태평양 혹은 남아메리카 페루, 서태평양 혹은 인도네시아 이 지역의 수온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림 볼게요.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했을 때 보게 되면은 붉은색이 수온이 높은 거죠. 평상시에는요, 이 페루 지역이 수온이 낮은 편입니다. 왜? 용승이 강하니까. 근데 엘니뇨가 발생되니까 상대적으로 페루 지역의 수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시험에는 평상시와 엘니뇨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림 자료만 보여주는 거야. 그럼 남아메리카, 인도네시아 혹은 동태평양, 서태평양의 상대적인 걸 비교해서 어느 지역이 남아메리카, 페루, 동태평양의 수온이 더 높은 지역을 어디로 판단해야 된다? 엘니뇨 시기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출제 유형뿐만 아니라 언급되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될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래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하지만 한쪽이에요. 결국 남아메리카, 페루, 동태평양 기준으로 다 서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반대쪽 지역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늘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페루 지역의 수온이 더 높아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여러분, 무역풍에 의해서 무역풍이 약해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수온이 상승한 거죠. 네, 그래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다음 그림 볼게요. 엘니뇨가 단순히 페루 지방, 남아메리카, 동태평양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비교한다면 뭐 해수면의 기울기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지형류 이런 거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대기의 순화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바닷물이 따뜻해요. 그럼 뭐가 활발하게 일어날까?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증발이 잘 일어나면 상승 기류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 공부할 때 상승 기류가 있으면 고기압, 저기압, 저압대라는 표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차가를 두시면 돼요. 역시 평상시고요. 엘니뇨 발생을 비교를 한 겁니다.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인도네시아, 남아메리카 혹은 어디? 페루라고 비교하셔도 되고요. 혹은 동태평양 혹은 서태평양이라고 비교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고 비교를 하셔도 돼요. 그럼 평상시 볼게요. 평상시는 남아메리카 페루 부근에서 용승이 일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아. 그쵸? 그래서 반대쪽 인도네시아 쪽에서 어때요? 상대적으로 수온이 더 높아서요. 상승 기류가 더 큽니다. 대기 대순환에서 상대적으로 남아메리카 페루 쪽은 하강 기류죠. 아니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페루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상승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디?
남아메리카, 페루, 동태평양 쪽으로 뭐가 나타난다? 네,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무슨 기류가 나타나죠? 상승 기류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저압대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좀 접근해도 된다고 했죠. 공기가 상승하면 뭘 만들지? 구름이 있어요. 구름 만들면 뭐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클까? 네, 비가 흐릴 가능성이 크죠. 강수량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많아지면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이상 기변으로 뭐가 나타날 수도 있지? 홍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앞서 뭐라고 얘기했죠? 무역풍이 약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용승이 없거나 혹은 약해지고, 약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수온이 어떻게 되는 거?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어디? 남아메리카, 페루, 동태평양이.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저압대가 나타나며 강수량이 많아져서 남아메리카에서는 홍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뭐야? 수온이 높아졌더니 기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이번에는 수온으로 인해서 기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엘니뇨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권과 수권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어디 기준을 얘기했죠? 네, 선생님 항상 남아메리카, 페루, 동태평양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엘니뇨 발생 시 반대쪽 인도네시아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선생님이 지금 쓰는 곳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무슨 기류?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요. 하강 기류에서 뭐가 나타나고? 고압대가 나타나고요. 그로 인해서 뭐가 커지지? 증발량이 커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은 가뭄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엘니뇨 현상이 굉장히 강했던 1997년에 인도네시아는 가뭄에서 큰 산불이 났던 적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둘 다 외울 필요 없잖아. 그쵸? 남아메리카, 페루 혹은 동태평양의 이 카테고리를 기억하시면 인도네시아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어떤 현상을 기억하시냐면 평상시 말고 엘니뇨 때를 기억합니다. 즉 평상시 말고 엘니뇨 시기에 남아메리카, 페루, 동태평양에서 나타난 이 카테고리만 기억을 하세요. 그럼 반대 현상은 평상시가 될 거고, 또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반대쪽은 인도네시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엘니뇨 발생 시 하나 정리했었는데, 선생님 핵심 개념 제목은 엘니뇨와 라니냐였는데 우리 엘니뇨만 했는데요. 자, 라니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니까 라니냐도 봐야 되겠죠. 자, 엘니뇨와 라니냐는 사실 주기적으로 좀 나타나는 편입니다. 엘니뇨는, 라니냐는 모두 수온 현상이에요. 엘니뇨가 수온이 이상 고온이라면 라니냐는 수온의 이상 저온 현상입니다.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그럼 편차를 보셨을 때요. 평균보다 수온이 높을 때, 평균보다 수온이 낮을 때, 네, A와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A와 같이 평균보다 수온이 높을 때를 엘니뇨라고 얘기합니다. B와 같은 것은 네, 라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니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 남아메리카, 페루 혹은 동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평상시 남아메리카, 페루 어떻다고 했지? 무역풍이 분다고 했어. 근데 무역풍이 더 강해지고요. 용승이 나타나는데 용승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용승은 심해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평상시보다 수온이 더 낮아지는 겁니다. 됐죠? 선생님 뭐라고 했지?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지고 용승도 약해져서 수온이 어떻게 된다?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수온이 높아서 엘니뇨 현상 때는 남아메리카, 페루, 동태평양 부근 쪽에 뭐가 나타난다? 짧게 쓸게요.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저압대가 나타나며 그로 인해서 강수량이 나타나고 강수량이 많으니까 무슨 현상? 네, 홍수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그럼 평상시 때는 어떻다는 거야? 평상시 때는 상대적으로 하강 기류고 고압되었을 거야. 증발량이 크겠죠. 물론 평상시 때는 가뭄까지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평상시보다 더 무역풍이 강하고 용승이 강했기 때문에 증발량이 너무 커서 기상이변, 가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 네,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은 엘니뇨 현상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엘니뇨 현상에서 나타나는 무역풍, 선생님 여기다 그냥 체크할게요. 무역풍, 용승, 수온 세트 하나, 기상 세트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럼 엘니뇨 시기의 반대쪽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나타날지, 인도네시아의 기상현상은 어떻게 나타날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엘니뇨, 평상시보다 더 과할 때가 무엇이라고? 라니냐 현상이라고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엘니뇨 현상을 더 마무리 지어 드렸고요. 다음 볼게요. 이제 두 번째 환경 문제입니다. 두 번째 환경 문제인데요. 두 번째 환경 문제는 뭐냐면 오존층 파괴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오존층에 관한 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오존층은 기권 중에서 무슨 권? 성층권에 있는 무슨 층? 네, 오존층에서 무엇을 흡수하죠? 자외선을 흡수하죠.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기온 분포를 보일 뿐만 아니라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된 거 뭐냐면 이런 역할을 하는 오존이 어떻게 된다? 파괴가 된대요. 어떤 것에 의해서 혹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당연하겠죠. 오존이 파괴되면 오존은 자외선을 흡수했는데 파괴가 되면 될수록 지표까지 도달하는 자외선이 많아지겠죠. 이로 인해서 뭐 생명체나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볼게요. 성층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오존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을 합니다. 네, 이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성층권에서 무엇에 의한 반응? 자외선이 반응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산소 두 개, 산소 여기 분자와 원자가 결합을 해요. 자, 다시 할게요. 생성 과정을 보게 되면요. 요 두 개가 생성이고 요게 소멸 과정인데 산소 분자가 산소 원자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산소 분자와 결합해서 오존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과정은 자외선이 관여해서 성층권에서 오존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또 자외선이 관여를 해서 오존이 분리가 되기도 해요. 이건 그냥 자연적인 생성과 소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요거 내용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 옛날 말로 얘기하면 염화, 불화탄소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나요? 네,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CFC라고 해서 아마 이게 더 쉬우실 거예요. 프레온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냉장고 냉매제로 쓰이는 거예요. 이 CFC, 냉장고 냉매제,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 염화 불화탄소, 이게 대륙권에서는 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외선이 강한 성층권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CFC에서 이 염소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 염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존과 만납니다. 그럼 둘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산화염소와 산소로 바뀌는 거야. 네, 이 과정은 오존이 파괴되는 과정이죠. 오존이 파괴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산화염소는요. 다시 주변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이런 과정이 가는 겁니다. 내 일산화염소가 다시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카테고리를 무한 반복을 하겠죠. 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떨어져 나온 염소가 무슨 역할?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간, 성층권에 한 번 올라간 프레온가스 염소 원자는 100년을 머물면서 오존을 10만 개 이상 파괴를 시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됐죠? 지금 오존 파괴, 오존 구멍의 문제는 이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 다시 말해서 프레온가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연 발생적인 생성과 소멸, 그리고 인위적인 것에 의한 생성과 소멸을 구별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뭐가 생기냐? 오존 홀이 생깁니다. 네, 오존 구멍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오존 홀이라는 게 오존 구멍, 오존의 구멍이 뻥
뚫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DU를 읽을 때 돕슨이라고 읽습니다. 그냥 촌스럽게 한글로 써둘게요. 돕슨 이렇게 읽습니다. 오존 농도의 단위가 되는데요. 이제 인공위성에서 오존 농도를 측정을 했을 때 기준이 220 돕슨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마치 인공위성에서 관측을 할 때는 오존의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보여서 오존홀 혹은 오존 구멍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존이 하나도 없다, 0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220 돕슨 이하다, 요 정도로 오존 농도가 희박하다, 요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한 거겠지.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오존홀이 발생하면 지표까지 도달하는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외의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연 발생적으로 성층권에서 오존이 생성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이걸 보세요. 가하에서 O3가 만들어진다? 뭘까? 산소 분자가 자외선과 반응해서 산소 원자를 만들었네? 그랬더니 분자 하나와 원자 하나 결합해서 오존이 어떻게 되었네? 오존이 생성되었네? 물론 자외선이 관여했어. 이건 뭘까? 네, 방금 우리가 앞서 봤었던 성층권에서 발생한 오존의 생성이죠. 어디서? 성층권에서. 그런데 밑에 걸 보세요. 우리가 환경오염, 그 중에서도 대기오염을 공부할 때 봤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NO2, 질소산화물입니다. 이산화질소죠.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게? 네, 자동차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가 기준이 되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 질소산화물, 일산화질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질소가 되죠. 자동차 배기가스에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자외선에 의해서 광학 반응을 한 결과 무엇이 만들어진다? O3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뭘까? 네, 이거 대륙권 오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좋은 거, 나쁜 거. 자외선을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륙권에 있는 오존은 말 그대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자외선과 반응해서 만들어진 광학 스모그를 유발할 수 있는 오존입니다. 해로운 거죠.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그쵸? 그럼 볼게요. 지금 오존 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높이를 아시면 조금 더 편하세요. B가 있고요. A가 있는데 가와 나가 각각 어디서 생성이 되었겠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딜까요?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나눌 때 선생님 그냥 10의 답 체크할게요. 대륙권의 높이가 11이고요. 성층권의 높이가 그냥 여기다 체크를 할게요. 50km까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50km 중에서도 20에서 30km의 오존량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존량의 분포가 이렇게 최대치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A가 뭘까? 네, 성층권이죠. 성층권에서 오존량이 최대면 A는 가와 나 중에서 어떤 생성 과정과 연결시켜야 될까? 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B 가정은요, 거의 지표 부근이죠. 대륙권 오존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환경 오염 문제 파트 얘기할 때도 늘 말씀드렸는데 성층권 오존인지 대륙권 오존인지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 역할이 틀려요. 그럼 두 개는 완전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성층권에 오존이 파괴됐다고 할게. 성층권 오존이 파괴. 성층권의 오존이 파괴됐다고 할게요. 그럼 뭐가 증가하죠? 네, 지표에 도달하는 무슨 양이 증가할까?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증가합니다. 자외선 양이 증가. 대륙권이든 성층권이든 반응에 뭐가 관여하죠? 자외선이 관여를 해야 돼. 그럼 지표 부근에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질소산화물은 너무너무 풍부할 테니까 거기 자외선까지 딱 추가가 된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대륙권 오존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층권의 오존이 줄게 되면 파괴되어서 감소하면
대류권의 오존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성층권 오존이 파기되었을 때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지수가 높아진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성층권 오존이 파괴되면 대류권 오존이 증가할 수도 있다. 무엇만 생각한다면? 지표 도달 자외선만 생각한다면 100위까지는 충분할 테니까. 됐죠? 자, 그 외에 또 성층권 오존이 파괴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내장, 그 다음에 피부암 많이 들어보셨죠? 백내장이나 피부암이 있고요. 또 뭐 식물성 플랑크톤, 뭐 결과적으로 뭘까요? 광합성입니다. 여기도 광합성이고요. 식물, 이렇게는 이제 광합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식물 성장 저해, 네, 결국은 광합성이 저해가 됩니다. 자외선 양이 증가하면 광합성이 저해가 되는 겁니다. 또 있죠. 사람들 같은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면역력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전체계 변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기 보세요. 대기 파트. 지상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이 활발해져서 도시 지역의 대기 오염이 심해진다. 배운 걸로 정리할게요. 뭘까? 대류권 오존이 증가하겠죠. 그럼 뭐가 나타나지? 대류권 오존은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할 수도 있죠. 광화학 스모그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됐나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지표까지 자외선 양이 증가한다는 걸로부터 출발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대기권의 온도에 따른 높이 분포를 볼 때 이런 온도 분포를 많이 그렸죠. 선생님 대략적으로 그리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그리고 열권의 온도 분포를 그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 번 반복 드렸는데 사실상 기권은 이런 단순한 구조였을 것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에서 이렇게 단순한 구조였는데 뭐라고요? 성층권에 오존에서 무엇을 흡수해서 자외선을 흡수함에 따라서 이렇게 2개에서 4개로 복잡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성층권의 온도 분포,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이 이유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했기 때문이야. 그럼 질문.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성층권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오존층이 파괴되었을 때 지표까지 도달하는 자외선 지수가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뭐 피부암, 백내장, 광합성 저하, 면역체계 손상 이런 것들 한꺼번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모두 생각할 수 있다. 대기 오염 문제, 대류권 오존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 또 마지막으로 성층권 자체 온도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다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막화인데요. 사막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사막이 있고요. 사막화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을 보시는 게 제일 쉬워요. 사막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하라 사막이고요. 사막화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사헬 지방입니다. 사헬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사헬은 사하라 사막의 남쪽 지방입니다. 바로 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막화는 사막이 확장되는 것을 사막화라고 얘기해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자연 발생적인 사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기 내순환에서 공부를 했어요. 위도 0도, 위도 30도, 위도 60도, 위도 90도를 두고 봤을 때 뭐 북반구 선생님 늘 기준하니까 저위도는 공기가 따뜻해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고위도는 공기가 차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어긋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선생님 그려드렸죠. 물론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다 그려드리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접근이 안 된다면 상승 기류, 하강 기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위도 30도는 뭐가 되냐면 하강 기류야. 하강 기류. 따라서 뭐가 발달한다? 네, 고압대가 발달한다고 했죠. 여러분 고압대가 나타나면 고기압입니다. 날씨가 맑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발량이 크다는 거예요. 이 증발량이 크다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강수량을 넘기면 증발량이 크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이 위도 30도를 뭐라고 했죠? 우리가 중위도 고압대 혹은 네, 아열대 고압대라고 했죠. 아열대 고압대라고 해서 여기 어떻다고 했지? 건조기후가 나타나고요. 건조기후. 자연 발생적인 사막이 위도 30도에 대부분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사막은 자연 발생적 위도 30도, 중위도 아열대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에 분포한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사막화는 뭐다? 네, 이런 사막을 주변으로 사막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 사막이든 사막화든 뭐가 부족할까? 강수량이 다 부족해요. 강수량이 부족하면 뭐야? 제일 첫 번째, 먹을 물이 없어. 식수가 부족하겠죠. 식수가 없는데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어? 식량도 부족하겠지. 그뿐인가? 모래가 많으니까 먼지가 많이 날릴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았죠. 황사 현상 같은 것도 또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이 좀 틀려요. 이 사막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무엇에 의해서? 내 대기 대순환이죠. 지구 자전에 의한 대기 대순환,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후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는 인간 활동입니다. 뭘까? 인간 활동. 과잉 경작, 과잉 방목, 또 나무 다 없앴겠죠. 산림 벌채, 이런 인간 활동이 사막을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과 사막화를 비교하는 건 사하라 사막과 사헬 지방을 비교하는 것이 제일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시를 보게 되면 뭐 현재의 사막 가능성 높은 보통 기타인데 여러분은 현재의 사막을 기준으로 전부 어떻게 되고 있다? 사막화가 되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만큼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식수, 그 다음 식량, 그 다음 뭐가 된다고 했죠? 먼지, 바람, 황사. 우리 그냥 황사로 바로 쓸게요. 이 황사 현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는 황사를 뭐랑 묶어서 같이 정리하냐면 미세먼지.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특정 청소기가 미세먼지 실험을 보여주는데 이제 미세먼지 눈에 이렇게 미세하긴 하지만 잘 보이진 않으니까 색깔을 넣어서 실험을 하는 거 보여주는데 정말 뽀얗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황사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혹은 몽골 쪽에 있는 고원 혹은 사막에서 이제 모래먼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주로 황사가 봄에 많이 나타나죠. 그건 왜 그러냐면 겨울 동안 이 사막 지역이 이제 어는 거예요, 좀. 그랬다가 이제 봄이 되면 녹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먼지가 막 이는 거예요. 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리가 됩니다.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모래먼지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런 상승기류가 크게 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오겠죠. 우리나라 쪽은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서에서 동으로. 네, 편서풍을 타고 이동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모래가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내려와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기류? 네,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되면 황사 피해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중국에서는 저압대가 나타나고 저기압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이 나타나면요. 이런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황사 피해, 미세먼지 피해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이 황사 자체는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자연현상에서 극단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다? 네, 요즘에 중국에서 산업화가 활발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언급한 것처럼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같이 오죠. 네, 바로 산성비 피해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사, 미세먼지, 산성비 이런 관점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최근에는 황사가 겨울에도 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황사라고 하면
봄철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선생님이 촬영한 날도 날씨가 흐리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햇빛을 볼 수 없고 흐린 느낌이었어요. 왜일까? 맑은 날, 황사가 발생한 날.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 그리고 중국의 산업화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황사 발생 일수가 굉장히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사도 굉장히 짙게 나타나는 편인데요. 이 황사는 중국, 몽골, 우리나라, 일본 뭐 모든 발생 지역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들이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커요. 뭐 나무를 심든 어떻게 하든. 이 황사발은 편서풍을 타고 가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 북아메리카까지 건너갑니다. 그래서 아시안 더스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황사,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세먼지, 그 다음에 산성비, 그 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황사 때문에 우리나라 정밀산업,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불량품 증가율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 내용들.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도 약간 코가 약한 편인데 비염기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그냥 며칠 정도만 재채기를 하고 말았는데 올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늘 빌고 있어요. 촬영 때 재채기를 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정도로 미세먼지 지수가 굉장하죠. 그래서 황사 현상은 반드시 어디랑 관련시켜서 사막과 관련시켜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아시죠? 기본적으로 지구 환경 문제와 노력. 사람이 가는 곳은 정말 너무 슬프게 사람은 이제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쓰레기만 남겨. 사람이 가는 그 모든 곳에는 깨끗한 곳이 없어져. 사람이 환경에 관여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크게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댐을 건설하는 것도 그 예가 될 수가 있고요. 뭐 화석연료 사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환경에 주는 피해는 굉장히 큰 편이고 생각보다 빠르게 환경 변화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도 자각을 많이 하게 되죠. 뭐 농산물 재배가 당장 달라지니까 수산물을 당장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와닿는 편인데요. 터전을 잃은 북극 겁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각한 순간부터 우리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맺은 겁니다. 인간, 환경 선언 이런 거지. 야, 사람이 너무 환경 피해를 크게 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해보자. 첫 번째 선언이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 수능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내신도 정리해야 되죠.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시험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협약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를 좀 줄여보자는 걸로 의정서를 맺은 거고요. 교토 의정서는 유명하죠. 교토 의정서는 온실기체 감축. 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온실기체를 감축해보자는 걸로 교토 의정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요거는 뭐 내신에서는 서술형, 단답형으로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네,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편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앞에서 기후변화 배웠던 외적 요인, 외적 모임 뭐가 있었죠? 자전축의 경사 방향, 자전축의 경사각, 혹은 20률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교적 느리게 지구 변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간은 굉장히 빠르게, 요건 어떻게? 느리게. 인간이 환경에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기후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내용들 세 가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최종 핵심 정리 교재 225쪽에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 엘니뇨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개념 정리한 대로 해드렸죠. 자, 엘니뇨 현상, 엘니뇨를 기준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엘니뇨랑 비교해서 평상시가 좀 어떻게 되면 강화되는 현상이 라니냐라고 기억해 두시면 외울 게 좀 적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남아메리카, 페루 지역 기준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또는 동태평양 기준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건 누구랑 비교해서? 네, 그렇죠. 인도네시아. 혹은 서태평양 기준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된다고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역품 약해지고요. 용승 약해지고요. 그래서 수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루, 동태평양, 남아메리카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커지고요. 저압대가 형성되고 강수량이 나타나며 그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홍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엘니뇨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요. 다음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또 누구랑 비교를 해도라고 했어요. 대륙권의 오존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것, 나쁜 것. 자외선을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 대기 오염 물질, 광학 스모그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성층권 오존층 파괴 주범은 프레온가스, 염화 불화탄소, 그 다음에 염화 플루오리나탄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엇이 프레온가스에서 떨어져 나온 염소가 촉매가 된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할게. 뭐가 꼭? 이 프레온가스는요. 대륙권에서는 안정이 됩니다. 성층권에서 활발해요. 왜? 성층권에는 뭐가 많으니까. 자외선이 많거든요.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려면 자외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온가스는 성층권에서 활동한다. 기억하시고 촉매가 뭔지 아시죠? 반응에는 관여하지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촉매라고 하는데 한 100년 머물면서 10만 개 정도 파괴를 한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자, 이 오존 농도가 적은 것을 오존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표의 자외선이 증가한다. 오존홀의 기준은 220놉슨 이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외선이 증가하면 피부암, 백내장, 면역체계 손상, 광합성 저하, 그 다음에 성층권의 기온 하강, 대륙권 오존의 증가 가능성 이런 것들 고려해 두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막화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막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이 어디죠? 네, 여러분 사막에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사막이 확장되는 것이 사막화니까. 위도 30도,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세 개 다 같은 말인 것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왜? 인간 활동이죠. 과잉 경작, 방목, 산림, 벌채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로 인해서 꼭 기억해야 될 문제점. 황사 현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황사는 무엇과? 네, 미세먼지라든지 산성비와 함께.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이렇게 묶으면요. 결국은 환경오염에서 대기오염과 같이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단원 3단원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잖아요. 당연히 시험 범위에 같이 들어가겠지. 그럼 같이 묶어서 출제가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핵심 정리까지 전부 마무리해 드리도록 했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신 기초 문제 227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일 쉬운 거 선생님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존층과 오존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속임수가 대단하더라고요. 자, 오존층 파괴 주 요인은 염소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무엇에? 혹은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에서 분리되어 나온 염소가 무엇으로 사용된다고요? 촉매. 따라서 1번 옳은 설명이네요. 바로 정답이 보이죠. 오존홀은 오존량이 220놉슨 이상이다. 근데 이게 좀 그래. 22도 아니고 이상일 법하진 않잖아. 그쵸? 얼마라고 했죠? 220놉슨 이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나왔습니다. 2번으로 선생님 정답해 드릴게요. 자, 계속 볼게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피부암, 백내장, 면역체계도 크게 손상이 됩니다. 유전자 변형도 일어나요. 따라서 3번도 옳은 설명이고요. 오존층은 지표에서 약 높이 20에서 30km에 분포하며 오존의 농도가 가장 높은 층이다. 네, 옳은 설명인데요. 이제 많이 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기권의 기온 분포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은요. 대략적으로 11, 50, 80km가 경계입니다. 선생님 굳이 대륙 경계면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진 않을게요. 이걸 조금 감이 있으시면 문제 풀기가 좋아요. 11,
50, 80. 즉 성층권은요 11에서 50km 사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약 20에서 30km의 오존층이 분포를 하는 겁니다. 오존량이 제일 밀집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결국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도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5번 볼게요.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해서 생명체를 무엇한 역할을 한다?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설명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보세요. 이 오존층은 우리가 정말로 1단원부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광합성하는 생명체에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오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오존이 첫 번째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육상의 생명체가 진출하는 거 했었죠. 기본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잖아. 자외선을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자외선을 흡수한다. 조금 더 지나서 기권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성층권에 육상 생물 이렇게 써드릴게요. 생물. 그래서 무엇이 된다? 성층권에 발생한다. 즉 기권이 몇 개에서 몇 개가 된다. 약 2개라고 볼 수 있었는데 더 세분화되었다. 4개로 볼 수 있었다. 됐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디까지? 플러스 알파 어디? 대륙권의 오존까지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요건 이 오존층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오존을 얘기할 때 환경 오염 파트 얘기할 때도 늘 이를 붙였어. 대륙권 오존입니다. 대륙권 오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야. 선생님이 높이 11km, 높이 50km가 결국은 대륙권 오존 그리고 성층권 오존을 비교하라는 거죠. 이 정도 좀 감이 있어야지 비교해서 언급될 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전반적인 내용까지 다 설명이 마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죠? 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자연 발생적인 환경 변화와 인위적인 환경 변화예요. 자연 발생적인 것에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위적인 환경 변화에는 지구 온난화, 오늘 공부한 엘니뇨, 라니냐 현상, 오존층, 사막화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쪽 편이죠. 왜? 인간 활동은 환경 변화에 크고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38강 지구 기후 변화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3단원 마지막이죠. 내신 기초 실력 향상 그리고 단원 마무리까지 모두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